저는 70년을 살면서 사람이 죽는 걸 3번 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군대 동기. 그런데 4번째로 본 죽음은 달랐습니다. 그건 제 눈앞에서 제가 가장 아끼던 장소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70살이에요. 평범한 노인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 산책하고, 오후엔 노인대학 가서 서예 배우고, 저녁엔 손주들 영상 통화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날이 있었어요. 바로 작년 10월 1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인대학에 갔습니다. 우리 노인대학은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에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60대부터 80대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저는 그 중에서도 노을 서예 동아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멤버는 딱 12명이었어요. 다들 착하고 좋은 분들이었죠. 특히 박 교수님은 우리 동아리를 5년째 가르쳐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68세셨고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동아리방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찍 가서 먹물도 준비하고 붓도 씻어놓고 그러려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엔 환하게 들어오던 햇빛이 커튼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어두컴컴했죠.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찾는데 발밑에서 뭔가 밟혔습니다. 물컹한 느낌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봤죠. 서예 작품들이 널려 있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연습하던 작품들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작품 위에 붉은색 물감이 튀어 있었거든요. 아니, 물감이 아니었어요. 그건 피였습니다. 제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옆 의자 밑, 그리고 교탁 뒤, 거기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반쯤 떠져 있었고 머리 뒤쪽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서예 작품들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피가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벽에 기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동아리 회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이 회장님이었어요. 75세이고 우리 동아리 회장님이죠.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철수야, 왜 밖에 있어? 안 들어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안을 가리켰죠. 이 회장님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초쯤 지났을까요? 회장님이 창백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도 왔습니다. 노인대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경찰 테이프가 쳐지고 형사들이 들어와서 현장을 조사했죠.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복도에 모여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다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형사 한 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던 게 기억납니다. 그 형사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요. 우리는 어제 수업 끝나고 6시쯤이라고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박 교수님은 멀쩡하셨거든요. 평소처럼 우리에게 다음 주 과제를 내주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봐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형사는 우리에게 더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최근에 누구랑 다툰 적이 있냐고요. 누가 원한을 가질 만한 일이 있었냐고요. 우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착한 분이었거든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이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 가지 있긴 합니다. 형사가 눈을 빛냈습니다. 우리도 모두 회장님을 쳐다봤죠. 회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최근에 재개발 문제로 누군가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무슨 재개발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쳐다봤죠. 형사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합니다. 경찰서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은 형사를 따라 경찰서로 가셨어요. 우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박 교수님이 왜 돌아가신 걸까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회장님이 말한 재개발 문제는 뭘까요?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박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진실을 찾아줘. 꿈에서 깬 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서 차를 한 잔 끓였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박 교수님은 제 친구였으니까요. 5년 동안 같이 붓을 잡고, 같이 웃고, 같이 차를 마셨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지만 저는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테이프는 아직 그대로였지만 형사들은 모두 떠난 상태였어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장님이 말한 재개발은 뭘까? 그리고 왜 박 교수님은 죽어야 했을까?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기묘한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게 됐죠. 바로 진실을 찾는 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씩 불러서 진술을 받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갔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경찰서에 가본 건 딱 한 번이었어요. 30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할 때였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살인 사건의 참고인으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경찰서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녹음기가 전부였어요. 어제 봤던 그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제게 앉으라고 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했죠.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철수, 70세, 무직입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제 오후 2시 이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시 반쯤 집을 나와서 노인대학으로 갔다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아니요. 아내랑 같이 산다고 했어요. 아내가 증명해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노트에 뭔가를 적더니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과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저는 5년 동안 서예를 배운 제자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친했다고 말했죠. 가끔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러 가기도 했고 명절 때 안부 전화도 주고받았다고요.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툰 적은 없습니까? 전혀요. 박 교수님은 수강료도 안 받으셨어요. 구청에서 월급 받으시니까 괜찮다고 하셨죠. 그 다음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재개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 듣는다고요. 어제 이 회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죠.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서예나 배우러 다니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조사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나오면서 복도에서 다른 동아리 회원들을 만났어요.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그 중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72세이고 우리 동아리에서 제일 오래된 회원이었어요. 박 교수님보다도 먼저 이 동아리에 계셨죠. 순자 할머니, 재개발 얘기 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야, 그거는 복잡한 문제야. 저는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했죠.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노인대학 건물 있잖아. 여기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어.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조합 측에서 건물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 거지.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박 교수님이 반대하신 거야. 이 건물은 역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해야 한다고 하셨어. 구청에도 민원 넣으시고 언론에도 알리려고 하셨지. 그럼 조합 사람들이랑 갈등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했지. 몇 달 전에는 조합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교수님한테 소리 지르기도 했어. 돈도 제시했대. 입 다물면 보상금 주겠다고. 근데 교수님이 거절하셨지. 저는 뭔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조합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요? 순자 할머니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회장님도 연루돼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주위를 다시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아들이 그 재개발 조합 간부야. 이 회장님 본인도 조합원이고 그래서 박 교수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 한 달 전쯤엔 동아리 방에서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회장님과 박 교수님이 싸웠다고요? 5년 동안 그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우연히 들었어. 그날 일찍 왔는데 교실 문이 열려 있더라고.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어. 교수님, 이건 개인 감정으로 막을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 발전을 위한 일인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 발전이 뭡니까? 역사를 지우는 게 발전입니까? 둘이 한참 실랑이 하더니 회장님이 화난 목소리로 나가셨어.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장님이 의심스러운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회장님은 15년 동안 동아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에요. 착하고 정직한 분이죠.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나설 일이 아니야.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발견했잖아. 그리고 박 교수님은 내 친구였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대학 재개발이라고 쳤어요.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8월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됐고 주민 설명회도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 기사에는 박 교수님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50년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에요. 돈만 보고 허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사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홈페이지도 찾았어요. 거기서 조합 임원 명단을 봤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준혁? 이 회장님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직책은 기획이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 교수님은 재개발을 반대했고 이 회장님은 찬성했다. 둘은 싸웠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죽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또 그 꿈을 꿨습니다. 박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포기하지 마. 꿈에서 깬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이 회장님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기로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알고 지낸 분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전화벨이 3번 울렸고 회장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철수야?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시간 되세요? 차 한잔하고 싶은데요. 회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그래, 오후 2시에 공원 앞 카페에서 보자.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물어볼지 고민했어요. 직설적으로 물어볼까? 아니면 돌려서 물어볼까? 결국 솔직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2시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이 회장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철수야, 너 나한테 물어볼 게 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내 얼굴만 봐도 알아. 15년 동안 같이 동아리 활동했는데 모르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재개발 얘기 좀 들려주세요. 회장님이 한숨을 길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재개발 얘기가 나왔어. 우리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 노인대학 건물도 포함이었어. 조합이 만들어졌고 내 아들 준혁이가 거기서 일하게 됐지. 기획이사로 말이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계속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반대했어. 이 건물에 추억이 많잖아. 15년 동안 여기서 서예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근데 준혁이가 설득했어. 새 건물이 들어서면 더 좋은 시설의 노인복지관이 생긴다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이야. 회장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 조합원으로도 가입했지. 근데 박 교수님은 달랐어. 교수님은 끝까지 반대하셨어. 이 건물이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50년 된 건물을 함부로 허물면 안 된다고 하셨지. 구청에 민원도 넣으시고 문화재청에도 연락하셨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싸우셨던 거예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들었대요. 한 달 전에 동아리 방에서 큰 소리로 다투셨다고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 싸웠어. 그날 내가 감정적으로 대했어. 교수님이 조합을 방해한다는 얘기를 준혁이한테 들었거든. 화가 났어. 내 아들 일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지. 교수님한테 가서 소리쳤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동네 발전을 위한 일인데 왜 방해하십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어. 회장님, 발전이 뭡니까? 돈만 보고 역사를 지우는 게 발전입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이미 늦었지. 화난 목소리로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교수님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저는 다음 질문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물어야 했어요. 회장님, 그날 밤 어디 계셨어요? 박 교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말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 아내랑 같이 드라마 보고 있었지. 9시쯤 잤고 다음날 아침까지 집을 나가지 않았어.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경찰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어. 내 아내가 증명해 줄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알아? 경찰도 너처럼 날 의심하더라. 당연하지. 나한테 동기가 있으니까. 재개발을 방해하는 사람을 없애고 싶은 동기 말이야.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철수야, 나는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박 교수님이랑 싸우긴 했지만 그분을 해칠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분은 나한테도 소중한 친구였으니까. 카페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앉아 있는 이 테이블에는 무거운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하나 알려줄게. 경찰한테는 아직 안 얘기한 건데.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박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누군가랑 통화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게 들렸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나도 우연히 들은 거야. 화장실 가다가 복도에서 들렸거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교수님이 누구한테 협박을 받고 계셨던 거 아닐까?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었습니다. 협박 전화. 3일 전. 이건 중요한 단서였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찰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망설여졌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꼭 경찰한테 얘기하세요. 작은 단서라도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1시간쯤 더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박 교수님과의 추억들을 얘기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전시회 갔던 일, 명절 때 주고받던 선물들. 말씀하시는 내내
회장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헤어질 때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진실을 밝혀줘. 나는 결백해. 하지만 진짜 범인은 잡혀야 해. 박 교수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회장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협박 전화. 누가 박 교수님을 협박했을까요? 재개발 조합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재개발 조합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합 홈페이지를 다시 열었어요. 임원 명단, 사업 계획, 그리고 주민 설명의 자료들이 있었죠. 천천히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달 전에 열린 주민 설명회 회의록이었습니다. 거기에 박 교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박모 씨가 사업에 반대 의견을 제시함. 박모 씨가 문화재 조사를 요구함. 박모 씨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지연됨.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읽어봤죠. 그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방해 공작 중단하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부 반대자들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백 가구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글이 올라온 날짜를 봤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박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조합원 가입하고 싶어서요.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안내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개발 완성 예상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구석에 작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조합 임원들 사진이었죠. 그 중에 이 회장님 아들인 이준혁도 보였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들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사업을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네, 많이 반대하셨죠. 사실 저희도 힘들었어요.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언론에도 연락하시고 사업이 몇 달이나 지연됐거든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 건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득하려고 여러 번 만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협박 전화, 조합의 불만, 지연된 사업. 모든 게 박 교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 사람 중에 범인이 있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어요. 철수야, 큰일 났어. 경찰이 또 왔어. 동아리방을 다시 조사한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뭘 찾는 건데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증거를 못 찾았나 봐. 범인을 특정할 수가 없대. 저는 서둘러 노인대학으로 향했습니다.
노인대학에 도착하니 경찰차 2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동아리 방 앞에는 형사들이 서 있었고 감식반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뭘 찾는 걸까?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궁금했어요. 일주일 전에 이미 현장 조사를 다 했는데 왜 다시 온 걸까요? 형사 한 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봤던 그 형사였어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철수 씨,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복도 끝으로 갔어요. 형사가 노트를 꺼내더니 물었습니다. 박 교수님 책상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서류랑 붓, 먹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집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네, 거기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받은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협박 전화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반대 운동 그만두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전화번호를 적어 놓지 않으셨어요. 발신자 추적은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공중전화에서 걸었답니다. 추적이 어렵죠.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일기장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7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 7시 동아리 방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 교수님이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고요?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누구를 만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름을 안 적어놨어요. 그냥 그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형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 교수님은 누군가를 만나러 갔고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나서 형사들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뭔가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봤습니다. 서예 작품이었어요. 피가 묻은 작품 말이죠.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걸 다시 분석할 겁니다. 혹시 다른 지문이 있을지 몰라서요. 경찰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동아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책상, 의자, 교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어요. 뭔가 단서가 없을까 해서요. 박 교수님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5년 동안 글씨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경찰이 다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랍 밑바닥에 뭔가 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작은 메모지였어요.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죠. 최후 통첩.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협박 전화를 한 사람의 번호일까요?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한테 줘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결국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제가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 일로 전화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누구십니까?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노을서의 동아리 회원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남기신 메모에서 이 번호를 찾았습니다. 혹시 교수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전원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를 만나서 메모지를 보여줬어요. 어제 동아리방에서 이걸 찾았습니다. 박 교수님 책상 서랍 밑에 끼어 있었어요. 형사가 메모지를 받아들고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전화해 보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자가 받았는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준혁? 재개발 조합 기획이사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준혁? 이 회장님의 아들이라고요? 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시는 분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장님 아들입니다. 형사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형사들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이준혁 씨 소환 준비해. 박 교수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박 교수님을 협박했다고요? 그럼 범인이 그 사람인가요? 오후가 되자 경찰서는 바빠졌습니다. 이준혁이 출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이준혁이 조사실에서 나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아들을 보더니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무슨 일이야? 이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형사가 나와서 이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박 교수님께 전화를 여러 번 하셨다고 자백했습니다. 재개발 반대 운동을 그만두라고 압박했다고 하네요. 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아드님은 회사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증인이 10명 넘게 있어요.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이준혁은 협박만 했고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죠. 하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7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교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7시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혀 있던 그 약속 말이죠.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고요. 근데 교수님이 전화로 거절하셨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다시 미궁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박 교수님은 이준혁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범인일까요? 도대체 그게 누굴까요? 경찰서를 나와서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협박 전화, 재개발 조합, 이준혁, 그리고 알 수 없는 칠씨의 방문자. 모든 퍼즐 조각이 있는데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였어요. 철수야, 지금 당장 노인대학으로 와봐. 큰일 났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아리 방에 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대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조용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관리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CCTV를 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영상을 재생했어요. 사건 당일 저녁 6시 50분 복도를 걷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 교수님이었어요. 동아리 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었죠.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7시 5분 누군가 복도에 나타났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동아리 방 문을 두드렸어요. 박 교수님이 문을 열었고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봐. 영상이 30분쯤 빨리 돌아갔습니다. 7시 40분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왔어요. 서둘러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관리실 직원이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 밖으로 나갈 때는 모자를 벗었어요. 현관 CCTV를 보세요. 직원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모자를 벗는 순간이 찍혔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였어. 내가 박 교수님을 죽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72세의 박순자 할머니가요? 15년 동안 같이 서예를 배웠던 그 할머니가요? 왜요? 왜 그러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이야. 나도 조합원이었어. 우리 집이 재개발 구역 안에 있거든. 낡은 빌라에서 40년을 살았어. 새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박 교수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사업이 몇 달씩 지연됐어. 조합에서는 무산될 수도 있다고 했어. 나는 불안했어. 이 기회를 놓치면 죽을 때까지 이 낡은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찾아갔어. 제발 반대운동 그만두라고 부탁했지. 근데 교수님은 안 된다고 하셨어. 할머니,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 할머니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다시 만났어. 마지막으로 설득해 보려고. 무릎까지 꿇었어. 교수님, 제발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교수님은 미안하다고만 하셨어. 절대 물러서지 않으시겠다고 했어. 그때 화가 났어. 50년 넘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기회마저 뺏기는 것 같았어. 교탁 위에 있던 벼루가 보였어. 나도 모르게 집어들었지. 그리고 할머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난, 절망, 마지막 희망. 그 모든 게 순자 할머니를 범죄로 내몰았던 거예요. 할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매일 밤 악몽을 꿔.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날 보시는 꿈 말이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할머니가 관리실 직원을 받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자수할게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순응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할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진실을 밝혀줘서. 경찰차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범인을 찾긴 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 노인의 절망이 다른 노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주장했지만 살인은 살인이었으니까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는 이해하나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노을서의 동아리는 해체됐습니다.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박 교수님도 안 계시고 순자 할머니도 떠나시고 회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죠. 15년 역사의 동아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나빠졌거든요. 구청에서는 노인 대학 건물을 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박 교수님이 원하시던 대로요. 아이러니했습니다. 교수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교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저는 가끔 노인 대학을 찾아갑니다. 동아리 방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봐요. 텅 빈 방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들려요.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요. 붓은 마음을 담는 도구입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내려 가세요. 어느 날 이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철수야, 내가 욕심을 부린 거야. 아들 일 도와준답시고 재개발로 돈 좀 벌어볼까 싶어서. 그러다가 친구를 잃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겠지.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욕심이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 줄은 몰랐어.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박 교수님을 더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어. 재개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지. 며칠 전 순자 할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매일 후회해. 박 교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지만 이제 그럴 수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사는 것뿐이야. 부디 너는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 사람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가난, 재개발, 마지막 기회. 순자 할머니를 범죄로 내몬 건 단순히 개인의 욕심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에게 너무 가혹했던 거죠. 40년을 낡은 빌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현실, 재개발이 아니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없었던 절망.
그게 비극을 만든 거예요. 오늘은 박 교수님 49제입니다. 저는 노인 대학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지키려던 건물은 남았어요. 문화재가 됐어요. 교수님의 신념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건물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노을 동아리, 우리 동아리 이름처럼 모든 게 노을처럼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을이 지면 또 새벽이 오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노인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요. 가난하다고, 늙었다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말이에요. 그게 박 교수님이 원하시던 세상이었을 거예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서 붓을 꺼냈어요. 박 교수님께 배운 그 붓이요.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이 늙었다고 존엄도 함께 늙어서는 안 됩니다. 박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